자, 오늘 불편한 인터뷰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목이 불편한 인터뷰네. 네. 불편한 인터뷰입니다. 네. 제가 옛날에 했던 코너 중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아. 예, 오늘 인터뷰가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네. 저 어제 그래서 한준호 의원님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 좀 해보려고 네. 이런저런 검색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그 한준호 의원님에 대한 이미지가 네.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뭐 천하람 의원이라든가 약간 뭐 김재석 의원이니까 전용기 의원이니까 그 정도 나이대로 저는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삼천벌이죠. 근데 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예. 일단 거기에서 이제 너무 동안이시라 그러니까. 예, 너무 놀랬고. 저 솔직히 진짜 고백하는데 저 30대로 알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 큰 아이가 이제 내일 모레 30인데요. 네. 아 그래요? 큰 아이가 이제 대학원 들어가 있으니까. 예. 네. 뭐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해서 좀 그렇지만 관리하는 비법이 좀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네. 아, 네, 없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렇게 놀랬고 어저께 들어오시는데 너무 혼칠하시고 네. 멋지셔가지고 네. 예, 좀 깜짝 아유,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오늘 근데 제가 하나 듣기로 이렇게 너무 그 외모라든가 잘생긴 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싫어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정치인이니까 네. 정책과 능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외모 얘기하면 싫어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솔직히 남자로서 같은 남자로서 굉장히 질투가 들었고요. 네. 저는 어릴 때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질투하실 급이 아닌 것 아주 같아요. 왜 이래 진짜. 그래서 친구들이 어릴 때 저한테 야, 네. 넌 잘생기면 세금 내냐? 그렇게 농담도 했는데 네네. 한 가지 좀 여쭙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른 남자들이면 질투할 말을 그렇게 하시고 난 얼굴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은 얼굴을 저는 바꾸시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네, 생각해요? 이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얼굴이 질문을 하시네. 잘생긴 네, 얼굴이 네. 부담스러우시다면 방법이 없어서. 저랑 얼굴을 바꾸는 게 어떻겠는데? 음소거 잠깐 누르고 들어갈게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6시 분경선 결과 앞두고 있잖아요. 아, 네. 어떠십니까? 지금 심정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2년 사이에 6번째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저는 선거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담담하게 기다리는 시간이고 제가 주어진 일정들 마무리 잘하고 또 캠프에서 같이 봉사해 주셨던 분들 격려하고 좀 기다릴 생각입니다. 네. 차분하게. 원래는 본경선 결과가 당원 투표 100%였던 예비 경선과는 좀 많이 달라질 거다. 50대 50으로 네. 치러지고 있고요. 50대 50이잖아요. 지금 오후 2시부터는 이제 자발적 투표라고 해서 오후 2시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번호로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발적 투표 시간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좀 다른 부분이죠.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더 본인에게 네. 이렇게 당원의 투표가 많아지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투표율 자체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워낙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가 대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조한 편이긴 한데 네. 글쎄요,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지난 이제 2번의 토론회와 한 번의 합동연설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족했긴 했는데 네. 뭐 최선을 다했고 그를 통해서 여론이 조금 바뀌는 거는 느끼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느껴지셨습니까? 충분했는지는 음. 시간이 충분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오늘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저도 토론을 좀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일단 같이 이제 예비 후보셨던 어떤 뭐 유력 정치인이 경기도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추미애 전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우선 경기도로 오신 지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고 또 특히나 준비를 해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여성 전략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뭐 이후에는 이제 비상계엄도 있었고 워낙 다선이시기 때문에 당의 주요 역할들을 하시니 네. 지역에 대한 그 이슈들을 다뤄보신 경험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 지역에 대한 이슈를 다뤄보지 않으면 경기도 전역을 다뤄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그래도 선거를 나오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부족하더라라는 거죠. 부족해 보였다라고 네. 평가하셨군요. 네, 여성 가산점도 있잖아요. 네 추미애 있습니다. 의원님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형평성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불리하다. 예를 들어 비슷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저희 같이 광역단체장 처음 출마하는 사람에 대한 신인 가점은 왜 없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그러네요. 있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네 예. 그런데 이미 룰은 결정이 됐고 그리고 그 룰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사실 뭐 이거 다 추가로 질문드립니다만은 네. 여성 가점이라는 건 대부분 이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는 아직 사회적으로 좀 네. 여러 가지 약자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추미애 의원이 그러니까 약자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사실. 과연 추미애 의원 같으면 사실 네. 국회의장까지 이제 바라본 분만큼 네. 어쨌든 국회에서는 강자고 거물인데 여성이라는 걸 빼더라도 과연 가점까지 받을 만 그러니까 과연 이 기계적으로 여성에게 가점을 주는 이러한 그 방식 이것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당에서 한번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음. 허들을 낮춰주기 위해서 가산점 제도가 있는 것인데 그 가산점 제도를 이 허들을 넘기 어려운 청년, 여성, 장애 예. 뭐 이런 이제 조건을 가진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말씀대로 이걸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이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할 부분이긴 그러니까요. 하겠네요. 네네. 네. 어쨌든 이번 경선에서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저는 뭐 직접적으로 과시한 적은 없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건- 경기도에 많은 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내세우셨잖아요. 그건 이제 기대감을 그렇게 가지시는 게 맞죠. 음. 저는 정치를 6년 하는 동안 4년을 대통령님과 함께 정치를 했고 뭐 지근거리에 늘 있었고 같이 실용주의를 대한민국에 꽃피워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선을 치렀기 때문에 네네네. 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교감대는 상당히 높고 넓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로 가져왔을 때 중앙정부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특히나 규제가 넓게는 8중 규제고 작게는 4중 규제 정도가 걸려 있는데 네. 이 규제를 풀지 않고는 경기도는 더 이상의 비전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얼마나 잘할 수 있나 또 때로는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나 이것도 지자체장을 바라볼 때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도지사가 되신다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런 네. 규제들을 풀기 위해서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도권 규제 중에서 과밀억제 권역에 대한 규제는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북부 지역 중에서도 특히 고양 창릉 등에 걸려 있는 고도 제한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공급량을 늘리되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통해서 광역교통망이 북부 지역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일부 광역교통망이라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 중에서 그 과밀억제 권역에 대한 규제를 풀었을 때는 최근에 고양시하고 수원시에서 했던 그 용역이 있어요. 70조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생긴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증명을 받기 위해서 행정학회 쪽에다가 넘겨서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중에서 수도권에서 50조, 비수도권에서 20조 정도의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중 수도권에 생기는 것들을 15조 이상을 뭐 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비수도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경기도가 한 44조 정도 예산인데 그 중에서 30조 가량 되는 예산들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비균형적인 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예산들을 좀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 네. 그 경기도 하면 용인에 네. 반도체 산단 네네. 정말 이 굉장히 이제 국가적 자산으로 보이는데 네. 최근에 전북 쪽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 네. 쪽이나 또 정부 일각에서 네. 이거 전북으로 좀 새만금 여기로 뭐 옮겨야 된다 이런 좀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후에도 계속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 그래요? 자 이거 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슈가 사라졌다고 일단 봅니다. 그래요? 네, 이슈가 사라졌고 지금 전북 쪽에도 그 대통령께서 많은 관심을 들여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내려가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맞지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빼가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을 왜 옳지 그걸 않습니다. 특히 그 반도체는 빼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빼가면 안 된다고 시민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가 산단이 있고 민간 산단이 있습니다. 국가 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미 택지 같은 경우는 35% 정도 수용을 해놓은 상태이고 진행 속도가 이미 나아가 있지 않습니까? 착공을 한 상태이고 이런 걸 지금 중지하게 되면은 그동안 들어갔던 기회 비용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한번 국가의 전략이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운 정책은 빠르게 완료하는 게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 생각은 같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요. 예. 네. 그럼 새만금에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게 맞다라고 그럼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제 투자하겠다는 곳들도 나타나고 네네네. 군산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뭐
대통령과 어떻게 긴밀히 상의하세요? 직접 막 통화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필요할 때는 뭐 어쨌든 뭐 문자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네네. 뭐 직접적으로 소통을 이제 부속실을 통해서 네, 말씀드려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소통을 어떻게 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대통령께서는 여쭤봤어요. 텔레그램 아마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텔레그램을 많이 하시 하루에 몇 번씩 하세요? 아니 뭐 하나 좀 그렇게까지 물어봐요. 보안에 관계 없는 걸 네. 공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안부서로 주고받은 거, 뭐 예를 들어. 뭐 그거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분들. 아, 뭐 이렇게 여쭤봐서 그렇지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궁금해. 대통령 전화번호 텔레그램으로 네. 두 사람 간의 다정한 대화. 뭐 없나? 계속 번호가 바뀌거나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 예. 혹시 알겠습니다. 옛날 전화번호 그대로인가요? 그런가? 어느 때 번호를 저도 기억하시는지. 뭐 갖고 있거든요. 네, 그 아, 전화번호 그래요? 그대로. 그 번호 과거 맞을 이제 겁니다. 경기도지사 때 다 이제 저 취재하고 그러니까. 아, 저도 그러시군요. 그대로입니다. 아, 네. 그대로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한번 여쭤봤고. 네, 조금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직접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공소 취소 거래서를 비판하신 뒤에 김어준 씨와 그 이후로도 개인적인 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제 이야기들은 일단락된 겁니까? 아니, 원래 소통을 했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저는 그냥 출연자로 나갔던 의원이고 네.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저는 이제 유튜버 분들 중에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네, 원래 그랬고 그날은 이제 그 겸손이 힘들다 측에서 워낙 여러 차례 출연 요청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후보분들이 다 또 나가셨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이슈로 음. 그 이슈로 출연 요청이 있었고 장인수 기자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 뭐 나가겠습니다 해서 나갔고 음. 나갔는데 원래 이제 첫 질문 자체가 제가 이제 연락받기로는 여기 나오는데 뭐 주변에 만류가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 얘기를 좀 하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부드럽게 풀려고 많이 애를 쓰셔서 저도 그냥 선거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 발언 요청을 하시길래 그래도 여기 나온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홍보만 하고 나갈 수 없어서 당일이 이제 JTBC에 저희가 오자 토론이 있던 날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그거는 이제 오자 토론하는 거를 보고 당원들이나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여기 나온 데는 많은 분들이 만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온 거죠. 네. 근데 김어준 씨가 뭐 그랬더니 뭐 내 방송은 보셨느냐 뭐 하면서 또 네. 막 반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건 반박이라기보다 네. 내용을 정확하게 봤냐고 확인한 것 같고 뭐 제가 그걸 안 보고 그런 얘기를 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면 그렇게 해서 나름 반박도 하고 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친명 의원들이 그 네. 김어준 거기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그렇게 보도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강득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안 나가겠다 하고 많은 분들 친명 의원들이 이제 김어준 안 나간다 막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청래 대표는 또 나갔어요. 바로 그리고 나가서 바로 나갔으면 사실 그 문제 당연히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 제기도 없었던 걸로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요, 그러면 어떻게 보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좀 납득은 사람마다 안 되는데 나가는 목표들이 다 있고 네. 또 정치인들이 자기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 뭐 하는 방법들의 뭐 일종의 방송도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가짜 뉴스가 어쨌든 간에 뭐 네. 보도가 됐으면 저는 집권당 근데- 대표라면 가서 그 문제는 제기를 하는 게 상식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25년 12월 24일에 흔히 말하는 망법,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망법을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에서 그런 망법을 통과를 시켜놨고 이게 시행 시기가 제가 기억에 7월인가로 알고 있어요. 시행 이후에 만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죠.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선 어쨌든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 요청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같은 분량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런 법을 통과시켜 놓은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그 얘기를 좀 피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셨던 겁니까? 뭐 그때 나갔던 그럴까요? 이슈가 그것과 다른 이슈였으니까 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 김어준 씨 유튜브 출연 요청 오면 또 나가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청이 오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다. 굳이 피할 이유 없다. 네. 근데 이 방송 쪽에서는 왜 자꾸 내 방송을 다 봤냐라고 물어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도 그렇고 네. 김어준 씨도 그랬나요? 그렇고 내 방송을 왜 보기는 봤는지 했습니까? 안 봤는지 뭐 그런 보기는 식으로 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전그 부분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내 방송 보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하는 것 네. 같아서 그런 부분들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유시민 작가님과는 좀 인연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ABC론 이야기 나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의원님한테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좋은 또 기회인가요? 인지도가 많이 좀 올라갔다라고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식의 해석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네. 네. 다만 이제 뭐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4년 전이죠. 처음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제게 수행실장을 제안했을 때 1시간 넘게 둘이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얘기는 이제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더 이상 진보 보수 이렇게 극으로 갈리지 말고 이제 진보가 조금 더 실용주의로 전환을 해서 상대가 극우를 버리고 합리주의로 돌아섰을 때 정쟁이 아닌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 배경이 만들어질 텐데 그를 위해서는 상대 측에게 돌아서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24년에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그때를 회상하면서 당시 대표께 이제 실용주의를 좀 선언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 우측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드렸고 실제 그렇게 발표를 하셨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논쟁 자체가 시대상에 맞지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이런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굉장히 뭐 좀 구시대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하고 ABC론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런 방향성이나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 실용주의가 사실 이 방향성 자체가 너무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자꾸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는 말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한준호 의원님은 굉장히 반대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반대라기보다 들어요. 네. 기준을 자꾸 잡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합당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합당을 이런 식으로 하면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할 거면 잘 준비해서 해라. 그러니 잠시 멈추고 지금은 아니다. 네, 잠시 멈추고 네. 수기를 거쳐라. 왜냐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이게 직접 민주주의는 사실 이상적이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있고 수기민주주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시점과 방법을 정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흐트러지는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드린 거죠. 제가 이거를 뭐 한쪽으로 치우쳐서 세게 들이받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네. 그 합당 관련해서는 결국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 선거 때 네. 한마디로 좀 연대해가지고 본인들이 좀 선거 나설 기회를 달라 이런 측면도 강했다고 보는데 경기도 이제 지사에 나가시니까 네. 경기도에는 이제 조국 혁신당이 요구하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평택이나 아마 안산도 지금 포함되지 않나 싶은데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내지 마라. 저 후보 내지 마라. 한마디로 조국 혁신당만 나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네. 무례한 겁니다. 무리해도 좀 약간 있는 거 무리한 아니에요? 거다. 무리한 것 예, 아닌가? 네. 무리수다. 아니 왜냐하면 예. 지금 뭐 당대당 간에 연대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합당을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제라든지 아니면은 검찰 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해 왔던 당이고 우선 저는 결혼을 할 때도 성격이 맞는지도 보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합을 맞춰봐야 돼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정책적인 방향이나 정책 목표나 이런 것들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서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그 구체적으로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지. 뭐 이거는 우리 거, 이건 내 거,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것인데 그렇죠. 국민들의 판단은 뒤로 하고 저희끼리 이거를 미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접근 방식이 글쎄요. 저는 네. 뭐 후보 내지 말라 이런 것은 진짜 저는 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고 맞지 보시네요. 않는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지난 주말에 정청래 지도부에서 뭐 그냥 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통령 사진 올리지 마라. 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의례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면 당연히 대통령과 같이 지난 뭐 네. 총선에도 그랬고 그때는 뭐 이재명 대통령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도 있을 때 제가 올리고 기억나는데요. 그랬잖아요. 예.
2018년도 지방선거 그때 네. 문재인 정부 2년차 지금 다 그럼요. 똑같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광주를 가니까는 여기 무슨 광주 직할신이 아니라 문재인 직할신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다 입간판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다 그럼요.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대통령 네. 선거가 치러지고 만으로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고 음.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네.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선수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제하고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당에서는 예전에 대통령께서 했던 축사들을 마치 지금 한 것처럼 사용하거나 당 대표 때 한 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당 대표 시절 아니면 네, 당대표 시절에 했던 것들을 지금 사용하거나는 그러니까 마치 이번 내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영상을 보내주거나 또 사진을 찍어준 것처럼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였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인 공문 내용은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좀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네. 뭐 지역 다니실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 쉽게 한번 우리가 또 풀어 설명을 해보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과 네. 뭐 친명, 친청으로 나눠서 결국 그 내부에 그 파열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에 일환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해야 조금 될까요? 넓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넓게 보자. 성장통이다. 성장통이다. 지금 민주당이 그간에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비상계엄을 넘어서고 386 세대의 이제 586 선배들의 그간의 정치 활동들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민주당이 점점 나아지면서 이해찬 전 대표님을 거치면서 시스템 정당으로 저희가 이제 거듭났고 네. 이를 통해서 70년 된 정당으로 전국 정당으로 들어섰는데 이제 전국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에 좀 더 집중하는 실용주의로 좀 이제 거듭나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우리 당 내에서 그간 정치했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를 탁 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에 가입을 한 많은 분들 중에는 이 목표 의식이 달랐던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지고 싶지 않다. 뭐 이재명을 지켜야 되겠다. 또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는 민주당과 함께하겠다. 많은 분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정당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성장통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뉴 이재명 세대가 민주당 내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으니 지금 같이 합쳐지는 단계 중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그 걸까요? 성장통의 이름이 네. 뉴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일종의 현상이고 네네. 이거를 어떤 그룹핑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뉴 이재명 현상이라는 건 결국 민주당의 확장성 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장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0에서 70%까지 네. 가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40%대예요. 네. 그 사이 네. 결국 약 20% 포인트는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지하는데 네. 현재 정청래 대표 체제의 현 민주당에는 네. 아직 지지할 마음을 안 주는 바로 이것이 뉴 이재명 아니냐. 뭐 이제 거칠게 말하면 그런 거고 어쨌든 간극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한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 간극은? 저는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 중에는 지켜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한편에서는 저쪽 방향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거기에 수긍하고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해서 저는 이거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사이에 이 20% 그룹이 뉴 이재명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보다 지금 그러한 확장성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장성이라고 봐요. 민주당이 앞으로 갈 수 있는 확장성 네. 그런 여지가 지금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여지가 생긴 것이다라고 네. 보고 그 과정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 정부도 바뀌어야 되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당을 운영하는 체제나 이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직은 좀 성장통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시기다라고 그 봅니다. 성장통이란 건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확장성과 네. 기존 민주당의 그냥 관성을 유지하려는 요 어떤 움직임 사이에 A그룹들. 그 사이에 네네. 이제 예. 갈등 결국 네. 성장통인데 네, 큰 흐름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흐름으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건가요?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지금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그럼요.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예. 방향성 결국 자체가. 정치라는 게 뭐 학문적으로도
사회적 이소화제 권위적 배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국민들 삶은 낫게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방향성은 결국 실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뭐가 구분하고 나누고 이게 사실 그럼요. 정치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실용주의 얘기 나눈 게 상당히 귀에 들어오는데 네. 그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한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이 먼저 한 겁니까? 그 대통령께서 먼저 하셨고 네. 저는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질문이 있을 때 딱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21년간 사회생활을 했잖아요. 네네. 그냥 정말 직장인 생활하다가 정치인이 된 사람이라 기존의 학습을 통해 가지고 정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아나운서 일도 좀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아나운서 생활도 좀 했고 네. 이제 MBC를 15년 다녔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한국거래소를 다녔고 그 전에 데이코메스트를 다녔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새로운 정치가 와닿지가 않아요. 또 뭔가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불편합니다. 당장에 대출 이자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받던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좋게만 바라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 그만하고 필요한 정치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필요한 정치의 실체를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실용이더라. 그런데 그 얘기를 4년 전에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먼저 하셨군요. 수행실장을 제안하면서 그 자리에서 네. 처음 꺼냈을 때 아. 그렇지 이게 실체가 실용이지 한번 같이 가보자 이래서 제가 4년간 같이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네. 정치를 시작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한준호 그렇죠. 의원님에 네. 대한 어떻게 하셨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갈 텐데 요것도 좀 논란이 있는 네. 불편한 내용인데 괜찮으시겠죠?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으셨으니까 네. 공소 취소 관련 내용인데 네. 일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6일이죠. 한동훈이 조작 주범이라고 한 추미애 의원, 한동훈이 조작 설계자이고 부두먹, 그리고 대북 송금은 1도 없었다라고 한 서영교 의원에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 예고했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형사고소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건데 네. 공소 취소 모임을 이렇게 얘기해서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죠. 초창기부터 이제 모임을 주도하셨다라고 좀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런 분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한 전 대표의 증인 채택 요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기다리시라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이렇게 마음이 급하세요. 제가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한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 전에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죠. 제가 원래 TF로 시작을 해서 활동을 광범위하게 하면서 증거 수집을 하고 수원구치소 등을 다니면서 네. 직접적으로 이제 그 뭐 안에 계신 분들 면담 등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법무부에 6차례 감찰 요구, 검사들은 감찰 요구를 했고 20몇 번의 기자회견과 또 저희도 이제 고발 고소 등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들 정말 국정원도 다녀오고 많은 자료들을 봤을 때 조작 기소된 것들이 대부분이더라. 이에 대해서 감찰을 요구를 했고 법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엊그젠가요? 네, 또 발표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증인들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정원과 금감위에서의 발언은 대단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우선 필요한 자료를 금감위 측에서 검찰들이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있었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이 국정원 측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당시 검찰들을 진두지휘했었던 한동훈 전 뭐 어쨌든 한동훈 씨에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된다. 그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지금 만약 그런 증거들이 나오면 네. 공소 취소라는 건 논란이 많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자, 공소 그런데 취소는 요건들이 한 4가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요건들이 맞으면 특 검찰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 또는 기소를 한 것들에 대해서 위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담당 검사는 징계를 받아야 되고 관련 기소해 놓은 것들은 공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것보다는 대법원의 재심 요구하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잘못된 그런 것을 법적으로 해결을 어쨌든 해야지. 근데 공소 취소라는 형태로 법 한다면- 자체를 악용을 했기 때문에 그 네. 악용을 한 검사들과 네. 그 검사가 악용을 함으로 인해서 생긴 여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네네.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마치 정말 그 몰아가지고 문제 생긴 것들에 대한 기소들 이 기소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감찰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관련된 공소들을 유지하면 안 됩니다. 긴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조작 기소라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것까지도 된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대북송금, 네. 대장동 네, 그러니까. 그리고 성남 FC 등 당시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아니 행태들. 근데 제가 말씀은 이화영 이분에 대한 거는 지금 네. 이제 3심까지 결론이 났어요. 그 이화영 이분 그 개인에 대한 사안은 말고 잠깐, 그럼- 대북송금과 관련된 그러면 것들. 대북송과 관련되면 근데 구체적으로는 네. 결국 그것이 다 사법적으로는 개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북송금 잘못했으니까 이걸 기소를 하는데 대북송금의 결과적으로 이제 그 구체적인 개인이 누구냐면 관련자가 이화영, 이재명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조작 기소라는 게 누구에 대한 지금 기소를 조작했다는 겁니까? 이화영입니까? 사건에 대한 이재명입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포괄적이죠. 네. 왜냐하면 네. 그 포괄적인 것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네. 쌍방울의 회계부정을 대북송금으로 바꿔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지금 들어간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을 회유해가지고 마치 대북송금에 뭔가 경기도가 개입을 하고 이재명이 개입한 것처럼 이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재판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네. 형사 33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도 남욱 등의 증거가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증거들을 오히려 더 이 지금 현재 국회로 불러서 이들의 증언을 받아봐야 되고 여기서 잘못됐다 그리고 회유를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했던 검사들 문제가 생기고 이 관련된 기소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럼 대북송금 포괄적으로 하신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포괄적인 게 이화영 부지사는 굉장히 큰 포션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3심까지 다 근데 유죄로 결론이 났어요. 그럼 이건 조작 기소가 아니고 조작 기소라고 그것도 이제 벌쳐 있을 텐데 그러면 조작된 기소를 근데 다 인정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판결을 다 내렸는데 이것도 그럼 부인을 해 아니 이것도 뭐 아니면 뭐 이걸 없애고 할 수가 있음 또는 쓸 수 있습니까? 또는 이걸 그럼 판결은 판사들도 지금 조작 판결을 한 거 아닙니까? 이화영을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김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화영. 왜냐면 대북송금은 지금 네. 주택에 연결된 게 이화영 부지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근데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하고 네. 그 부분을 얘기할 법은 아니고요. 아니요, 지금 그거 공소 취소에 궁금하니까.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작 기소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조작 기소가 됐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화영도 조작 그러니까 기소했다. 아니 그걸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화영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이화영을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로 이화영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화영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불법적인 것이 개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 그대로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다만 대북송금에 이가 이용되고 대북송금 자체로 치환하기 위해서 이들이 조작 기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공소 유지하는 부분 이거는 다 불법적인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거를 그럼 이재명이네요, 그대로 그것은. 놔둔 상태에서 대법과 가지고 판결받자? 맞지가 않죠. 그건 결국 이재명 건에 들어보니까 이재명 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 네.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 네. 공소취소가 사실 네. 이 문제가 뭐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네. 200일 넘게 이 활동들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뭐 검사 출신, 판사 출신들 특히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제가 모은 자료들과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법무부에 감찰 요구를 했던 사안들을 놓고 봤을 때 이들은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사냥식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던 겁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비판 받았었던 거 네네. 검찰 개혁이 이야기가 나온 게 그게 네네. 시작이 아니었나. 이재명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시니까 이 건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십니까? 자주 소통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을 자주 하신다는데 공소취소 이 문제, 관련해서? 이 문제도 이거를 그렇게 대통령과 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소통? 이대로의 문제이고 네네. 이거를 뭐 대통령과 소통을 해서 진행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소통을 안 하셨. 이 문제는 소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아. 이거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문제가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죠. 네네. 예. 박상현 검사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정조사 증인 출석 행태 좀 많이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뭐 네. 증인 선서도 안 한 것 같기도 네. 하고.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는 근데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 왜 지금에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시선이 좀 존재하긴 해요. 뭐 당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또 진행 입장에서 국조특위의 아쉬운 점, 또 앞으로 국조의 방향성 네.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글쎄 뭐 국조 특위의 아쉬운 점이라기보다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니까요. 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임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당당하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임해야죠. 저런 식으로 뭐 강짜를 부리고 저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 선거 이야기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하는 겁니까? 네, 선거 이야기를 앞쪽에 좀 선거 네. 이야기 네, 했고 네. 오늘 또 이제 발표니까 네. 많이 좀 긴장되세요? 아니, 어떠세요? 저는 근데 성격이 괜찮으세요?
네, 예. 제가 뭐 이렇게 긴장을 잘하는 성격이거나 뭐 그러지 않고 좀 성격 자체가 그냥 항상 좀 뭐 어떤 시기에도 이렇게 막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최선을 다했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여건 내에서 보여드렸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노자의 무위 사상을 참 좋아하는데 이 무위가 인위, 유위하고 반대말 아닙니까? 일단 최선은 다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뭐 도민들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물 흐르듯이 맡겨야겠죠. 네네. 무이자의 형 같이. 네.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좀 말씀도 별로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고 그랬는데 굉장히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립되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좀 인터뷰를 네, 하면서 뭐 든 것 보시다시피 같습니다. 저는 원고를 원래 잘 보지도 않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야지 이게 남의 생각을 가지고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 한다 치면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자질구지가 아닌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저도 그 하나만 불편한 질문 드리면은 또 뭐 마지막까지 아니, 이제 아니, 끝날 시간 근데 있네. 네, 경기도 얘기하는 거 기자- 아닙니까? 기자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경기도 그- 얘기네요. 경기도 아니 예. 경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네, 네. 저는 항상 맥락에 맞는 질문을 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지금 3파전인데 저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누가 봐도 친명 후보는 한준호 후보시고 제가 네. 보니까 능력 그리고 또 여러 이미지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대만큼은 또 친명 후보라는 점이 굉장히 이제 장점인데 지금 세 분과의 3파전에서 기대만큼은 좀 뜨지 못하는 것 같다. 좀 이런 이제 이유가 이제 그런데 그렇게 보시는 거는 대단히 제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은 대선 주자 두 분과 겨루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예비 경선도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꼴등 아닙니다. 아, 그래서 예비 경선 결과도 그렇고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전반적인 데이터 버지량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슈들을 끌고 있고 또 토론회 두 번과 합동 연설회 등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평가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두 대선 주자급들과 잘 경쟁을 해왔다. 아. 이제는 평가만 남았다. 생각해 보니까 김동연 지사도 저 이재명 대통령하고 단일화하기 전에 단일화했죠. 원래 네. 대선 후보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부총리까지 지낸 분이고. 네. 그런 주미연이도 뭐 워낙 점에서는, 다소연이시고 그러니까. 인지도가 네. 굉장히 네. 높으신 분이고 네. 굉장히 선전에 대선에 따른 또 관련. 출마하셨던 그리고 아까 분이죠. 저 예, 예. 그게 귀에 들어오는데 그 경선에서 꼴찌가 아니었다라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예비 정확히 어디서 그렇게 하셨던 예비 경선? 예비 네네네. 경선에서 네. 결선까지 갈 거라고 혹시 보십니까? 1등 하신 거 아닌가요? 꼴찌가 아니었다는 말이 뭐 1등. 너무 자세히 물어보시면 제가 선거법 위반을 하게 되고 그렇죠. 꼴찌는 아니었다. 네. 네. 결선 보고 계십니까 현재? 결선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은 뭐 어느 정도 들기는 하는데 네, 네. 그래도 이게 뭐 투표율 자체가 좀 높은 상태가 아니어서 네. 이게 유불리를 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바로는 결선에 대한 가능성이 제법 있는데 네. 어쨌든 마지막 투표까지 저희가 독려해보고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결선 가시면 어떻게 보면 뭐 예상이 한준호 만약에 네. 후보가 결선 가시면 좀 유리한 구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예. 이게 2017년도에 결집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에 나왔던 이재명 당시 후보가 네. 영상에 남긴 게 하나 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전해철 대세론이 있었을 때죠. 대세는 꺾이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건 정치학 책에도 나오는 것이다. 추세는 그 대세를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선 때는 사람들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투표할 것 같지만 사실상 돼야 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뭐 제가 지금 그에 해당되지 않는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 맞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토론회나 합동연설에 또 우리 논설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역량에 대해서 다시 보고 할 수 있겠구나 잘하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셔서 돼야 할 것 같은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면 제게도 투표를 하실 거다라는 좋은 판단입니다.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네. 제가 예상하시는 사실 좀 또 놀란 거 하나가 네. 이렇게 인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금수저 집안이 아닐까 할 정도로 이렇게 맞아요. 인상은 되게 그러신데 삶의 이력을 보면 너무 너무 어려우셔서 네. 주유소 그 뒷방에서 자고 그래요? 그거 지금 모르셨어요? 왜 그건 자, 몰라요? 젊은 시절에 안 해본 그 아르바이트 이런 고생을 안 해본 게 없어요. 오히려 강 의원께서 금수저잖아요. 네?
무슨 말이야? 수정 앞에서 정말 네. 짜증 나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니, 네. 저 삶의 그러셨군요. 이력이 정말 네. 제가 보니까 정말 어려운 그 이제 네. 한창에서 자수성가 하신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게 굉장히 제가 네. 볼 때는 그 와다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좀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뭐 간단하게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일정에서 떠나야 돼서 네네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애환 그러니까 국민들의 애환에 많이 다가가 있는 사람이다. 사람 쓰지 않고 새 아이 키워봤고요. 그리고 아이들 학원도 마음대로 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새 아이 키워보면은 뭐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키워봤고 뭐 지하철로 서울까지 출퇴근하면서 그 길에서 1시간 반, 2시간씩 버려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또 안에서 공부도 해보고 뭐 진급을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받는 급여 내에서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쪼개 써보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정이라는 것 결국 1440만, 30만의 이 도민들의 삶에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민들의 다양성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점들이 제가 살아온 것들이 도정을 운영하는데 그렇군요.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제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냥 가셔야 다음 안타깝습니다. 일정에 가서 질문거리가 막 쏟아지는데 네. 안타깝네요. 나중에 한번 불러주세요. 너무 네. 재밌네요. 네. 아니, 마지막으로 네. 이제 지금 투표 중이잖아요. 네. 많은 또 투표하고 네. 계신 당원 여러분도 계실 거고 경기도에 계신 네. 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하시는 시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큰 선거에 나서게 된 것도 그렇지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정말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손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분께서 주시는 표가 절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한 줄로 찍어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고 네. 한준호 의원님의 생각을 많이 네. 좀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결과 있기를 네, 저 역시 진심으로 네. 기대해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편한 질문 또 즐거웠다고 해주시는 센스 네네. 돋보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즐겁다고 하잖아요. 아, 예, 가셨네요. 가셨네요. 자, 저희는 감사합니다. 좀 네. 잡담 좀 네. 나누고 네.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전 재밌었어요. 제가 오늘 예. 만약 제가 서울시 사는데 네네. 제가 만약 경기도민이었다면 마음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 네. 민주당원이었다면 마음이 움직였을 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왜냐면 오늘 좀 경기도민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원이 아니더라도 네. 50%는 여론조사가 되기 때문에 굳이 당원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주소만 옮기시면 가능하지.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게 네. 불편한 여의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생각도 읽을 수 있고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고 네.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라고 서로의 생각을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돼요. 이로써 소비자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죠. 여기서 그만.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박찬대 의원에게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이번 주군요. 네. 이번 주 목요일 10시에 다시 네.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목한 여의도. 네네. 오늘은 화목한 여의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